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전 남편이나 남편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솔직히 사람 대접 해주고 싶지도 않고 개자식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만 이해하기 쉽게 남자친구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기에 연애 시작하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맞벌이 생활하는 건 저도 원하는 거였고 서로 다니는 회사가 조건적으로 서로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로 나올 이야깃거리도 없었습니다. 단지 결혼을 계속 진행하기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대사라잖아요. 저랑 남자친구 둘이서만 서로 좋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주와 궁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봐야 할 건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겼던 건 두 집안이 서로 융합이 되어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양가 어른들끼리의 마찰 때문에도 멀쩡하던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거든요. 그렇기에 제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남편 될 사람의 가족을 충분히 겪어봐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릴 적에 온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어요. 혼자 이민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한국으로 혼자 귀국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부터 친척들까지 전부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연애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한국 땅에는 남자친구 말고는 친척도 가족도 그 누구도 없이 혼자였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비록 월급은 적지만 혼자 혈혈단신으로 자립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생활력 있어 보이고 자립심 있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 덕에 제가 남자친구를 좋은 신랑감으로 보고 있었기도 하고요. 요 몇 년 동안 해외 입국자 격리다 뭐다 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휴가 일수보다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일수가 더 길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쉽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냐고, 가족들 어차피 미국에 사느라 볼 일도 없는데 그냥 전화로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신경질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선 결혼 후 인사라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남자친구 가족을 알아가는 만큼 양가 어른들께서도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유선상으로 대충 넘어가고 싶지는 않다 했어요. 남자친구라도 저희 부모님께 먼저 소개시켜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여자가 먼저 남자 쪽에 인사를 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고요. 청혼 후에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 쪽에서도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미루기 시작하면 제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전화상으로 결혼 진행을 하자고 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저도 제가 고집 부리는 거 알고 있었고 그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거든요. 백신도 개발된다 하고 자가격리도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덕분에 결혼 준비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또 변이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미뤄지고 미뤄졌어요. 그러다 올 봄부터 해서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남자친구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고 조금 들떠있기도 했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이 친척들까지 전부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 보니 회사 다니고 있는 저나 남자친구가 휴가를 내서 미국에 다녀올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한국에서도 올리고 미국에서도 올리고 해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에 잠깐 방문하시는 걸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아버님 쪽에 사정이 생겨서 어머님만 혼자 오시게 되었어요. 도착 일정이 토요일이라 저도 같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한국을 거의 20년 만에 처음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어머니를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다 보니 엄청 들떠 있어 보였고요. 입국장에서 감격의 모자 상봉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가 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작은 체구의 평범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고 웃음도 많은 분이셨어요. 평소에 남자친구랑 전화통화하면서 제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아들이 한국 땅에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제 덕분에 당신들 마음이 많이 놓였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고집 때문에 결혼도 미뤄지고 중간중간 오고 간 이야기 때문에 저를 안 좋게 보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를 좋게 봐주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2주 일정으로 오셨기에 호텔에 장기 투숙을 예약해 놓고 식사도 근처에 있는 분위기 좋은 곳을 예약해 놓았는데 어머님께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아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오랜만에 집밥도 해먹이고 싶다고 하시면서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지낼 테니 예약은 취소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당시 지내던 자취방이 주방 비슷한 게 딸려있기는 했지만 4평짜리 원룸이라 솔직히 음식 해먹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 들어가면 집이 꽉 차는 느낌이라 거기서 지내실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주방에 조리도구라고는 라면 냄비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환기도 잘 안 되는데 같이 지내시긴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호텔에서 편하게 계시는 게 어떻냐고 물었지요. 식사 예약해 놓은 곳도 몇 주 전부터 해서 제가 힘들게 예약해 놓은 상태고 예약금도 일부 걸려 있었거든요. 당일 취소 시에는 예약금 한 불도 못 받았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대꾸라고 하면서 남자친구 어릴 때는 자기 하는 말에 토달면 말보다 싸대기가 먼저 나갔다고 어른이 하는 말에 토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처음 뵌다고 제 일정 취소하고 마중 나온 거고 아직 결혼 전이라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대기가 올라갔네 하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영 그렇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팔을 잡아 끌어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는 어머님이 사업하시는 분이시고 미국에서도 자수성가 한 데다가 친척들 통틀어서도 가장 성공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고집도 보통이 아니고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시랍니다. 어머님 고집은 아무도 못 꺾으니 눈치껏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안 그럼 큰일 난다고 하면서요. 10년 만에 아들하고 재회했는데 어련하실까 싶기도 하고 속은 찝찝했지만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금 환불 규정이 있기는 했는데 환불 받아봐야 20%밖에 못 돌려받는다길래 일단 체크인은 해놓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전 그러면 제 돈 내고 해놓으라길래 그냥 취소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남자친구 돈이었으니까요. 기어이 제 말 무시하고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지내시더니 3일 만에 남자친구가 먼저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호텔 좀 다시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직접 알아보던가 근처에 있는 싸구려 모텔이라도 잡아드리라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했던 적이 없어서 첫 인상과는 전혀 다른 반전스러운 어머님 성격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짧은 일정의 상견례도 진행하고 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아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좋으셨는지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시킬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상견례 날 다 보게 될 텐데 뭐하러 인사를 가느냐는 듯이 나와서 남자친구와 나중에 전화로 대판 싸웠습니다. 어머니 10년 만에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 모든 게 우리 결혼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서 서운했거든요. 결국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식으로 하루 시간을 내서 남편만 따로 불러내 친정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옛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같은 극적인 것까지 기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가 당시 예비 시어머니라고 눈치 살살 보면서 성질 죽여가며 맞춰갔던 것도 있으니 어느 정도 적당히 싹싹하게 굴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자친구한테 평소 아낀다고
거의 10년 가까이 뚜껑도 따지 않은 양주를 꺼내면서까지 술을 한 잔 권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신다고 술은 안 된다고 하면서 술잔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억지로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술 한 잔 받아서 마시는 척만 해줘도 충분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 무안하게 만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고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 챙긴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이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가 어머니 걱정도 되고 자리가 긴장도 되고 하니까 그랬을 거라며 좋게 넘어가셨지만 끝내 서운함이 컸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쭉 연애해왔던 걸 옆에서 지켜봐 오셨고 살아보면 생활력 있는 남자가 최고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 뒤에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일정에 맞추다 보니 시간이 빠듯해서 상견례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신혼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남자친구 친척분 중 한 분께서 은퇴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오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국에 집을 미리 사두셨다고 합니다.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쪽 구도시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그 집을 비워놓을 테니 일단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현재 미국에 진행 중인 큰 사업이 있어서 돈이 묶여있는 상황인데다가 한국으로 송금시에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당장 집을 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다행히 그 지역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통근이 가능한 거리이기도 해서 신혼생활을 거기서 시작하는 건 큰 무리가 없겠어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나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돈은 남자친구 부모님 돈 문제가 해결돼서 진짜 신혼집을 구할 때 그때 쓰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래도 신혼집인데 리모델링 정도는 해야지 않겠냐면서 남자 쪽에서 집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 저희 보고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오래된 아파트보다 고쳐놓은 집에서 사는 게 좋지만 그게 돈이 한 푼 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남자친구 친척분이 은퇴 후에 지낼 집이라고 하니 명의 문제도 있었고요. 어떻게 해도 내 재산이 될 수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남의 집을 제가 고쳐가면서까지 그 집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집을 해주실 때까지 남자친구가 불편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나중에 아이들 명의로 집을 구하고 그때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리모델링까지는 아니지만 장판이나 도배 정도는 새로 하고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건 이사 갈 때 도로 가져가도 되는 부분이니 그건 저희 쪽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고집을 따로 부리지 않았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내 수긍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조금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아무튼 당장 결혼 후에 머물 집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결혼식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예식장의 경우는 저랑 남자친구가 전부터 알아본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룰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물어보니 미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끝나면 친척들도 전부 다 데리고 오시겠다고요. 남자친구가 한국에 인맥이 거의 없고 불러봐야 회사 동료 정도밖에 없는데 다 불러봐야 20명 남짓 되겠더라고요. 최소 보증 인원 때문에 식대는 식대대로 나가고 신랑 측 하객석이 텅 비어있으면 아들이 기가 죽지 않겠냐고 부탁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미뤄진 결혼인데 더 미루자고 하시는 말씀이냐 하니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 부모님 비행기표를 보내드릴 테니 미국에서는 먼저 식을 올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미국에서야 어차피 저희 쪽 하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저나 저희 부모님이 듣기에도 남자친구 하객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식을 올리고 남미 쪽 휴양지로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처럼 해외여행인데 신혼여행지에 어떻게 따라가겠냐고 하시면서 미국 동부관광을 패키지 끊어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는 결혼 문제를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은 확실시되었는데 웨딩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니 준비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올리는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예식장 같은 것도 알아볼 필요 없었고, 집도 저희 집이 아니라 남자친구 친척 집에서 한동안 살게 되었고, 예산 같은 것도 정확히 모르니 집을 알아보러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미국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고 있고, 그 일정에 진짜 결혼식은 아니지만 결혼식이 포함되어 있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니 그때서야 결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3일의 일정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이 사는 지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이라고 별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저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야외에 성대하게 차려진 결혼식을 생각했는데 예식장이라고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혼식이었네요. 음식도 한인마트 반찬 가게에서 주문하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부모님은 호텔로 숙소를 변경해서 패키지 관광 일정에 맞추기 시작했고, 저희는 하루 더 쉬고 시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못 보던 여행 가방이 하나 실려 있었어요.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도 같이 그 여행 가방을 끌고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섬뜩했습니다. 혹시 설마 우리 신혼여행지까지 따라오시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는 같이 신혼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혼자 어디 좀 다녀오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차라리 신혼여행을 같이 따라갔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휴양지에서 신혼여행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신혼여행이라고 유명 리조트에서 힐링도 하고 성에 차지 않았지만 진짜 결혼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신혼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같이 지내게 될 집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신혼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안방에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나오더군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 수고했다고 하면서요. 이게 무슨 누가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옛날에 이경규 아저씨 깜짝 카메라에 당하면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있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당당하게 보면 모르냐고 이 집에서 아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왔다는 겁니다. 저번에 한국에 왔다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업은 남자친구 아버지한테 맡겨두고 한동안 한국에서 지낼 거라고요. 그동안 떨어져 지내느라 못 받은 아들 효도도 받고 며느리 효도도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에서 넓은 집에 살던 게 있어서 작은 방은 도무지 못 쓰겠다고 아들한테 엄마는 큰 방 써야겠다며 안방에다가 짐 풀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거기다 대고 그러시라고 자기는 자취생활 오래 해서 작은 방 쓰는 거 익숙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화에 제 의사는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안방 차지하고 학가를 했다는 이 상황부터 제 의사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방 차지해서 짐 풀어놓은 아줌마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쩔 거야 하는 식으로 나오는 이 개자식 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지요. 아들 짐 푸는 거 도와주던 아줌마가 저보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줌마는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그러냐고 세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아줌마가 뭐냐고 저보고 막대 먹었다 어쨌다 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서 혼인신고도 안 올렸는데 무슨 시어머니냐고 지금 이 꼴을 만들고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은 거냐고 어이가 없다고 했어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남자친구가 저번처럼 제 팔을 낚아채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군요. 어머니가 어차피 사업 때문에 여기 평생 계실 것도 아니니까 그냥 계신 동안 맞춰주자고요. 집도 어머니가 해주신 집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니네 친척집이지 무슨 어머니가 해준 집이냐고 따졌지요. 아직 받지도 않은 돈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고. 그렇게 따지면 나도 우리 집 시골에 금송아지 10마리 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에서도 제가 좀처럼 풀지 않으니까 그 아줌마가 따라 들어오더군요. 결혼식도 올렸는데요. 어쩔 거냐고 하길래 결혼식도 어디 교회 예배만도 못한 걸 준비해가지고는 결혼식이라고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쩐지 미국 출발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올리자고 하던 남자친구 속뜻이 뭔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그 이후에 하자고 하고 거절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미국 놀러 간다고 들떠서 덜컥 혼인신고 올렸으면 정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뻔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 상황 이해할 생각 없고 두 사람이 어떻게 나와도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 결혼이고 나발이고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혼인신고 안 했어도 자기는 주변에 다 결혼한다고 말했고 회사에도 휴가 내면서 결혼식 올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가 남자친구 뺨싸대기를 한 대 올려버렸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고 거품을 물면서 정말 발광을 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아들이 말대꾸하면 뺨싸대기 올렸다면서요? 아줌마 아들이 저한테 말대꾸하길래 저도 똑같이 한 거예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제 기분 달래려고 말을 꺼내려고 할 때마다 박수치는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남자친구 뺨싸대기를 올려붙였어요. 몇 대 맞더니 나중에는 말을 꺼내려다가도 제 눈만 마주치면 움찔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 짐 들고 나오면서 밖에다가 내가 사실혼 관계이고 진짜 결혼식을 올렸고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빈집에 시어미가 몰래 안방차지해서 같이 살자 그래서 이혼했다 그러면 세상 누가 니들 편 들어주겠냐고. 당신들 얼굴에 침 뱉게 하고 싶으면 실컷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친정부모님께서 제게 정말 미안해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자리가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결혼식만 올리고 나면 떨어져 살 테니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건 생각 못했다고 하시면서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그런 결정 내린 건 저도 똑같은데 친정부모님 탓을 할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진짜 혼인신고 올리기 전부터 저렇게 나와줘서 다행인 거 아니냐고. 이혼녀 딱지 안 붙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냐고 하고 좋게 받아들이는 척 했네요. 남자친구 뺨따기만 20대는 넘게 올린 것 같은데 고작 그거 가지고는 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 아줌마한테 한 방이라도 크게 먹여줬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하고 평생 지지고 볶고 둘이서 살면 딱 될 것 같아요. 제정신머리로 그런 아줌마 모시고 살 여자는 세상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3개월 만인가요? 뭐 좋은 일은 아니고 뒷내용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까봐 이렇게 후기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무시했는데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소중히 마지못해서 아내 될 사람한테도 숨기고 안방까지 내주며 모시려고 했던 어머니랑 같이 말입니다. 이야기는 뻔했어요. 어머님은 둘 사이에 자기가 껴드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남자친구도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말이었죠. 그때 저보고 모시고 살라고 우겨대고 싸대기를 날린다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아주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더라고요. 뻔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잘난 사업 때문에 아줌마가 아들 곁을 평생 지켜줄 수가 없으니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막상 한국에서 3개월 살아보니 지 아들이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것 빼고 어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놈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나이도 찼고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없는 이 나라에서 남자친구가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성공할 방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재벌만큼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돈 얼마 때문에 미래도 없고 시자 들어간다고 우스대는 집구석에 요즘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겠어요? 어머님이 그걸 깨닫는 데는 3개월도 걸리지 않은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모르게 아들 다른 여자 엮어보려고 노력도 했을 겁니다. 도무지 답은 안 나오지. 미국에는 돌아가야 하지. 아들 인생은 망한 것 같지. 저한테 비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일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저를 사람 대접해주는 집구석이었으면 어머니가 한국에서 잠깐 머무시는 동안 한 집에 지내도 좋겠느냐고 저에게 물어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들끼리 몰래 결정해서 저질러 놓고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집구석에 제가 제 발로 돌아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뭔 꼴을 당하려고 말이에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어머님이 저라면 어머님 아들한테 시집 가겠어요? 하고 물으니 그렇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말끝을 흐리면서 자신감 없이 대답하는 거 보니 어머님도 자기 아들이라고 어떻게 욕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저한테 욕을 하자니 아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 보여서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결론은 일 없습니다. 였습니다. 아무쪼록 미국 돌아가는 길에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남자친구한테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한국 땅에서 어디 미국에서 사업하신다는 어머니 믿고 한번 잘 살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결혼하게 된다면 안방은 언제 올지 모르는 어머님 위해서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라고 했지요. 그때 마지막에 성질만 부리고 할 말을 못해서 답답했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다 쏟아낼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복수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보다 헤어지고 난 뒤 더 잘 지내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해요. 눈꽃만치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으니 그거 하나만큼은 쉬울 것 같네요.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아니, 였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곧 이혼장 집어던져줄 계획이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있고 자식된 도리가 무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말 그대로 시부모님이지 정말 극극소수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결국 제가 시부모님에게 진짜 딸이 될 수 없듯이 저한테도 시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시부모님께 제가 친정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격지심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성질 부리는 남편 때문에라도 제가 어떤 부분,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친정부모님께 하는 것보다 일부러 더 신경 써서 해드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니 그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남편하고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연봉이 조금 더 높기는 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 분위기가 여자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힘든 구조고 승진 누락도 자주 되는 편이라서 나중에 가면 제대로 승진하는 남편에게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서 1년에 돈 몇백 더 번다고 제가 손해보면서 하는 결혼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어요.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 시부모님이 약간 보수적이고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는 걸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걸 조금씩 티를 내시더라고요. 차라리 직접적으로 말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굳이 빙 둘러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다른 건 몰라도 꼭 아침은 먹고 출근해야 하는데 둘 다 회사원이면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할 정신이 없지 않겠냐면서 들으면 꼭 저희 아침밥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말해 주셨지만 누가 들어도 그게 저랑 남편 아침 거르고 출근하게 될까봐가 아니고 우리 아들 아침 굶길 생각 하지 마라. 내가 데리고 살 때는 아침밥 무조건 챙겨 먹였으니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강요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그 말에 숨은 속뜻을 대번에 눈치챘어요. 그렇게 진짜 뜻 숨겨서 우명하게 돌려 말하는데 저도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 하면서 그럴 생각 없다고 돌려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낼 신혼집이 어머님 댁보다 남편 회사에서 거리도 더 가깝고 제 회사랑 비교했을 때도 남편이 더 가까운 곳이니 아침 챙겨 먹을 시간은 있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회사가 더 멀리 있어서 아침에 더 서둘러 준비해야 되고 출발도 일찍 해야 하다 보니 아침에 밥 차릴 시간도 없고 저는 아침을 거르고 출근해야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편도 같이 있었으니 아침밥을 꼭 그렇게 먹어야 하면 배고픈 사람이 알아서 직접 차려 먹으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뭐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살림 대신 해주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버짓이 직장이 있고 똑같이 돈 버는 입장인데요. 시어머니 입에서는 여자가 무슨 돈이냐? 집에서 살림 잘하고 남편 밥 든든히 먹여주는 게 여자 할 일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시고 싶었겠지만 저한테 직접 하지는 못하셨어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준 부분도 있었겠지만 당장 벌이만 두고 보면 제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신혼집도 대출이 반이 넘다 보니 남편 혼자 외벌이로는 간당간당했으니 말입니다. 은근슬쩍 시어머니는 매번 바쁜 와중에도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잘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듯 돌려서 말하곤 했는데 저도 저런 식으로 못 알아먹은 척 빙둘러서 대답을 피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말하는 게 많이 밉상이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했으면 저도 싫다는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의견 차이가 생기고 한 명은 시키고 한 명은 시키는 거 하기 싫다고 하고 그러고 있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고 감정의 골만 더 커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차라리 터질 일이었으면 차라리 한 번에 터져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고 해결을 했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아들 걱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안부 인사 드린다고 전화를 드리면 다른 건 다 상관없고 아들 밥 챙겨줬는지부터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안부 전화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참겠다 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이후에도 몇 번씩은 직접 전화를 걸고 안부 인사를 드리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찮아졌는지 얼마 지나고부터는 몇 번 드리던 안부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궁금했는지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제 번호로 전화를 해서 아들 식사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야근 때문에 몇 번 전화를 못 받은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걸 제가 일부러 전화를 씹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언젠가부터는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침 먹었냐, 저녁 먹었냐입니다. 회사에서 챙겨 먹는 점심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듯 했고 집에서 식사는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여부를 묻다 못해 언젠가부터는 메뉴가 뭐였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메뉴가 성에 안 차면 우리 아들 그거 먹고 힘이 나느냐 마느냐 하시면서 전화로 툴툴거리시는 게 옆에 있는 저한테 다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핸드폰 볼륨을 낮추면 되고 조금 제가 들어서 곤란한 내용이 오고 가면 방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될 텐데 오히려 저 들으라는 듯이 전화를 꼭 제 옆에서 받았어요. 아주 모자가 둘이 속이 음흉한 건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 매일같이 오지는 않으셨는데 토요일 점심이면 꼭 들르셨어요. 차라리 평일에 와주시면 싶었던 게 토요일 점심에 오시니 쉬는 날에 어디 좀 다녀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나가자고 해도 남편은 어머니 오시는데 어딜 나가냐면서 집에 있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냥 오시는 건 아니에요. 대중교통 타고 오시면서 양손에 장바구니 바리바리해서 꽉 차게 음식들 잔뜩 해서 가져오십니다. 저 먹으라고 해오시는 거였으면 정말 몸둘바를 몰랐을 텐데 대놓고 아들 주려고 챙겨오신 게 티가 나요. 너는 아침 안 먹는다고 했지 하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끓여온 죽이라든지 미역국 같은 건 딱 일주일치 남편 먹을 만큼만 준비해서 가져다 주시거든요. 저야 안 먹으면 그만인데 전날에 냉장고에 미리 옮겨놓고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게 해놨다고 굳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네요. 대답만 해드리고 어머님 가시면 남편한테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말을 하니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니에요.
밑반찬 같은 것들이야 저도 솔직히 밥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챙겨오시는 게 무조건 남편을 위해 챙겨오는 거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아들 내외 먹으라고 매주마다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대중교통 타고 신혼집까지 날라주시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어요? 감사한 마음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다 주시는 것들 전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긴 합니다. 같은 재료를 쓴 음식이라도 다 남편 입맛에 맞게 요리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저는 간장과 참기름에 은은하게 무친 무말랭이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고추 양념에 무친 걸 더 좋아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다가 주시듯이 말입니다. 식성이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밑반찬이 있으면 귀찮을 때는 즉석밥 데워서 반찬만 꺼내 먹어도 한 끼 뚝딱 하니까 해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매번 그렇게 오실 때마다 제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다로 그때그때마다 챙겨드렸어요. 어디 가서 당신이 살림 안 하는 며느리한테 반찬이고 다 해다 주는데 며느리는 시모를 빈손으로 집에 돌려보낸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와달라 부탁드린 적도 없고 반찬에다 달라 부탁드린 적 한 번도 없지만 말이에요. 특히 매번 토요일에 오시는 것 때문에 솔직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저도 불만이 많지만 이게 며느리돌이라고 생각했고 괜히 아무것도 안 해서 친정부모님이 저 가정교육도 똑바로 못 시켰다.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게 만드는 것도 싫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어머님한테 잘하면 남편도 덩달아서 친정부모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이 친정부모님한테 능글맞게 농담도 먼저 건네고 어려워하지 않고 잘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경제적으로 하듯이 남편이 나서서 해주는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가령 저희가 친정에 방문했을 때 친정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우리 사위 뭐 먹고 싶은 건 없는가? 하고 물어보시면 그날 외식 메뉴를 남편이 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서서 계산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보다 못해 제가 내기는 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친정 부모님께서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남편은 한다는 말이 뭐 먹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셨고 사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아주 뻔뻔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처가라고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안마도 해드리고 하면서 싹싹하게 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모습 보고 많이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제가 자기 어머니한테 잘하는 걸 가지고선 제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한테 잘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걸 보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이 평일 저녁에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 별 이유는 아니었고 남편이 곶감을 좋아하는데 어디서 곶감이 들어왔다고 그거 몇 개 챙겨서 주러 오셨던 거였죠. 저는 먹지도 않는 과일이기도 하고 그날 저는 퇴근이 늦어서 집에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나니까 곶감은 다 먹고 없었어요. 좋아하는 과일도 아니기에 별로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굳이 저를 보고 가야겠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웬일로 그러시나 했어요. 인사를 드렸는데 반응도 뜨뜻미지근하시고 저도 어서 빨리 옷 갈아입고 쉬고 싶은데 어머님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멀뚱멀뚱 보시지 저를 기다리셨다는 분 치고는 너무 관심조차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뭔가 싶어서 일단 옷 좀 갈아입고 오겠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따라 들어오더니 평소에는 여우 같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치 없는 척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어머님 용돈이 필요하시니까 온 거 아니겠냐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반찬 같은 거 주고 가실 때야 무조건 제 건 아니지만 저도 받은 게 있으니 드리는 건데 이게 오실 때마다 드리다 보니 제가 무슨 돈 필요할 때 집에 들르시기만 하는 ATM 기계 정도로 생각하셨나 봐요. 지난 주말에 오셨을 때 드리지 않았느냐. 3일 만에 다시 오신 건데 돈을 왜 또 드려야 되냐고 남편한테 되물었습니다. 생활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반반 결혼했으니 각자 관리하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용돈을 드리고 싶으면 이 돈으로 드리면 되지.
왜 나한테 주라고 하는 거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시부모는 며느리가 챙겨야지 진짜 효도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지는 장인장모 얼마나 잘 챙긴다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어서 저한테 그럴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한테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용돈 필요하실 때마다 매번 여기로 돈 받으러 오시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용돈을 드리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드릴 거면 이 돈으로 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다는 말이 저보고 지금 시어머니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 말이지요. 제가 매주 드리는 돈도 있는데 신용카드가 어디에 필요해서 만들어 드리라 하는 거냐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밖에서 저랑 남편 말을 듣고 있으셨는지 다투는 소리가 나니까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오시고 싶을 때마다 맘대로 오시는 것도 모자라서 안방문까지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시니 그때부터 점점 저는 기분이 나아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는 하신다는 말이 며느리가 할 일을 당신이 대신 해주고 있는데 그깟 돈이 아깝냐는 겁니다. 동네의 다른 집들 보면 다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하늘같이 우러러본다면서 회사를 나가기는커녕 시간 있을 때마다 시댁에 와서 집 청소며 빨래같이 집안일을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효도 받고 싶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쁜 걸 아니까 남들 효도해주는 만큼 제가 경제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했어요. 차라리 저보다 용돈을 더 잘 주는 며느리가 있다면 믿겠는데 제 또래 여자들 중에 부르지도 않은 시댁에 매일같이 방문해서 스스로 식모 노릇하면서 사는 여자가 정말 세상에 있냐고 했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도 결코 적은 돈 아니고 다른 집 며느리였으면 어머님 매주 주말마다 오시는 건커녕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시고 저희가 찾아뵐 때 아니면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지금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서 시모가 며느리 본다고 이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으면 가만히 돈 10만 원 찔러주면 되는 거지. 그깟 돈 좀 부린다고 유세를 부리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왜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만드냐고 돈 조금만 드리면 끝날 일 아니냐고 하는데 어이가 다 없더라고요. 일 크게 만든 것도 그쪽이고 돈 조금 드리는 것도 지 돈 들였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싶었어요. 막말로 제가 씹고 뜯어볼 곶감 찌꺼기라도 있었으면 인사치레로 돈 3만 원 정도는 드렸을 텐데 가져온 건 며느리 없는 동안 지들이 다 처먹어 놓고 오가느라 고생했으니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날강도도 그렇게 돈을 뜯어가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말 많아지고 시끄러워지는 것도 짜증나서 지갑에서 10만 원 꺼내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해서 그 돈 받자마자 정말 1분도 안 지나서 짐 싸들고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끝날 걸 질질 끌어가지고 서로 다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잔말 말고 신용카드 만들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달라는 돈을 쉽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이 일을 더 이상 쉽게 넘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쉽게 넘겼다간 제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개인 지갑이 돼버린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제 몸을 스스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면서까지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님한테 드릴 돈은 없고 너한테도 기대하는 거 없다고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수해놓은 건 다 친가로 가져갈 거고 나머지 집에 들어간 돈은 알아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알아서 안 보내면 이혼소송이든 뭐든 간에 내가 얼마 손해를 보던지 상관하지 않고 위자료까지 해서 어떻게든 너한테 큰 손실을 입히겠다 한마디 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벌써부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대중교통 타고 고생해서 온 모습을 보니 자식된 도리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나요? 효도가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하라고 왜 니네 엄마한테 효도할 때만 내 지갑을 네 지갑처럼 쓰려고 하는 거냐고 하니까 무작정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내 돈으로 생색내면서 효도할 때부터 그 정도 각오가 없었던 거냐고 물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일단 제가 짐을 빼서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피곤했던 관계로 그날은 그냥 집에서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자꾸 옆에 와서 사과하려고 들길래 서재에 입으라고 베개 들고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잤네요. 다음 날 출근하고 나서 일하는데 회사에서도 계속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미안하다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더라고요. 간단하게 전부 다 무시해줬습니다. 가는 길에 근처 마트에 들러서 짐 싸가려고 여행 가방 하나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도 이미 퇴근해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동안 제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지 몰랐다고 사과하시면서 여태 제가 줬던 돈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여태 제가 드린 돈은 맞는데 여태 쓴 건 빼고 현재 남은 돈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봉투 안에 50만 원 조금 넘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여태까지 제가 먹은 반찬값 할 테니까 필요 없다고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혼 못하게 하려고 저를 붙잡으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제가 주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아들 뒷바라지 해줄 여자가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냐고요. 저는 어머님 돈 필요할 때마다 돈 드리는 지갑 노릇도 하고 싶지 않고 남편 밥 때마다 밥 챙겨주면서 부엌대기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그러면 어머님도 솔직히 제가 있거나 없거나 달라지는 거 없지 않냐고 했어요. 혹시나 아들 이웃남 만들기가 싫어서 그러시는 거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짐 싸고 있는 저한테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어 사과하는데 솔직히 뭐라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싸고 나서 나가면서 남편은 이제 직접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고 어머님한테는 그 원하던 아들 뒷바라지 다시 해줄 수 있게 돼서 좋으시겠다고 나만 빠지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오는 연락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있어요.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과받고 마음 바꾸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얼마 전에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저도 수임료가 나가게 생겼으니 그동안은 그냥 이혼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위자료까지 다 뜯어내려고 합니다. 저도 더 이상 믿지고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네요. 가만히 냅뒀으면 어련히 제가 며느리돌이 다 하면서 적당히 효도받으시며 살았을 텐데 매주 찾아와서 수금해가는 것도 귀찮아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오라니 욕심이 너무 과했지요. 비록 저도 이혼녀 딱지가 붙게 되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질질 끌고 있어봤자 20대 후반에 이혼녀가 되느냐 30살, 40살이 돼서 이혼녀가 되느냐 결과는 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이혼을 해버린 게 잘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이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솔직히 이번 일로 너무 질려서 한동안은 결혼 생각은 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제가 다시 가정을 갖게 된다면 아내 때문에 가족까지 등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다리 역할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제 가게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사연 적으면서 돌이켜보니 가게 오픈한다고 했을 때부터가 생각나네요.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교육받아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오고 멀쩡한 직장 취직해서 일 잘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같이 동고동락했던 대학 동기가 자기는 취직을 포기하고 서울에다가 창업을 했다고 가게에 놀러오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게에 놀러 갔더니 발 디딜 틈도 없이 바빠서 친구와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고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해서 하는 만큼 버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한다던데 그때 제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또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때쯤 회사도 엄청 바빠서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 위해 죽어라 일하고 고정 수입을 받느니 차라리 나를 위해 일하고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더 컸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길로 회사 그만두고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일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생 쓰면 되는데 굳이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던 거기에다가 친구이기까지 한절을 쓰는 것에 대해 많이 부담스러워하길래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내 가게를 갖고 싶다. 다만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돈 같은 거 안 받아도 좋으니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친구 밑에서 반년을 일하고 기초부터 웬만한 거 다 배워나온 뒤에 자취방 계약 끝나는 날 맞춰서 서울 생활 싹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으니 집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일부러 적성 안 맞는 일 붙들고 있어봐야 제 인생만 고달퍼진다고 차라리 망해도 젊을 때 망해봐야 나중에 다시 일어나기 편하다고 하시면서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동안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봐둔 곳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게 열면 대박이 날 것 같다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창업을 하면서 친구가 자기 가게 레시피며 이것저것 다 알려줬고 밑바닥부터 꼼꼼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가게 차리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가게 자리 잡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상권이 주변에 아파트랑 주거지역이 많은 상권이라서 처음에는 제 발로 직접 뛰면서 영업했어요. 가게 어머니한테 맡겨두고 주변 아파트의 전단지에 직접 돌리고 상가 하나하나 방문해 가면서 공짜로 샘플 같은 건 나눠드리고 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고향에 내려오고 가게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직원 한 명 쓰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현재 남편을 알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연애에서 결혼까지 1년 조금 안 걸렸습니다. 남편은 저희 사는 곳의 지역경제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애사심이 대단한 건지 대기업 다니고 있는 자기한테 자부심이 대단한 건지 아무튼 그 회사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이 너무 싫어서 창업을 한 건데 남편의 경우에는 회사가 필요하면 야근도 주말 출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참된 회사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정반대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시너지를 발휘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이라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남편 쪽에서 집을 다 해오겠다고 했는데 모자란 건 대출을 받아서 같이 갚아나가는 식으로 하자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저도 꽁으로 결혼할 마음은 없었고 쓸데없이 가정가구 비싼 거 사서 채워놓느니 실속 있게 대출이자 안 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반반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가정가구 같은 건 나중에 바꿔도 되는데 대출은 일단 한 번 받으면 당장 갚더라도 이자는 나가잖아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남편은 그때 저한테 그래도 괜찮으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결혼이었는데 제가 나서서 반반 결혼하자고 드니 그런 부분이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이 짧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벌어오는 수입 또한 남편이 알지 못했어요. 제 가게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 밀집해 있는 상권에 위치해 있어서 크기가 엄청 작거든요. 주 수입원이 그냥 오가는 손님들과 배달 손님이 주였는데 직원 한 명에 아르바이트 한 명 쓰고 친정어머니가 가끔 도와주시는 정도로 돌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 앞으로 떨어지는 돈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700~800은 됐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남편보다 높은 편이지요. 그런데 남편은 제 가게라고 처음 놀러왔을 때 가게가 정말 작은 데다가
가게 안에 손님도 별로 없고 인테리어도 조금 후줄근한 것 같으니 겨우겨우 한 가족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버는 별볼일 없는 가게라고 혼자 지레짐작을 했나 봅니다. 그때 처음 남편이 제 수입을 알게 되었고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직전에는 남편이 통장 관리는 각자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저도 반반 결혼하는데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제 월 수입이 남편보다 월등히 높았으니 말입니다. 퇴직금, 사대보험 같은 것만 따져봐도 솔직히 제가 당장 자기보다 돈 얼마 더 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닌데 남편은 막상 제가 버는 돈이 더 많다는 사실이 배가 아팠나 봐요. 배가 아플 일도 아니죠. 어차피 부부가 서로 버는 돈인데 그걸 네 돈 내 돈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본전 생각이 났는지 통장을 각자 관리하고 효도는 셀프로 하자던 말은 온데간데 없고 저한테서 대리효도를 바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가게를 도와주시고 제가 월급 겸 용돈 겸 해서 한 달에 200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돈 벌어서 너무 친정에만 하는 거 아니냐고 시댁에도 조금씩 하라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즘 집에만 있어서 심심해하신다. 교회로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코에 바람 좀 쐬어드리고 해라 이러면서요. 막말로 친정어머니께 제가 돈을 그냥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직원을 써도 인건비로 200은 우습게 나가거든요. 저 대신 가게 봐주고 일해주시는 거 생각하면 사실 200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조금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대리효도는 하지 말자더니 자기 돈으로는 시어머니한테 200은 커녕 100도 드리기 힘들고 저한테 대놓고 돈으로 드리라고는 말을 못하겠으니 차라리 저보고 나들이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가끔씩 사드리고 하라고 저한테 시댁에 용돈을 주라는 말을 저리하는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말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를 말라고 거절했지요. 아무튼 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가게 친정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시간 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다는 얼굴로 신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신우는 남편보다 3살 아래고 저보다는 1살 아래인데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몇 번 해본 게 다고 취직 준비하다가 공무원 한다고 공무원 준비했다가 기술 배운다고 어디 학원 다니다가 그렇게 시작만 하고 때려친 게 한두 개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신우도 이제 한 사람 몫을 하려면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저러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게 다 주변에서 신우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우가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신우 잘못이지 주변에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뭔 부탁을 하시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꺼내시나 했더니 결국 제가 그 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다행히 신우가 저랑 또래이기도 하고 저를 언니처럼 잘 따르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면서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신우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면서 저한테 신우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최저시급을 줘도 되니 일단 정신만 차리게 만들어달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시는데 남편 생각하면 싫다고 왜 신우 인생을 나한테 맡기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당시 시어머니나 신우는 저한테 잘못한 것도 따로 없었고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오셨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시에 친정어머니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가게 나오는 걸로 돈 받아가시는 것 때문에 남편하고 신랑이 하는 것도 많이 짜증나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신우 성격에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고 신우가 같은 일 하다 버티다 못해 도망을 갈 정도인데 우리 엄마 그 정도 돈 못 드리겠냐고 한 방 먹여주려는 생각에 결국 신우를 저희 가게에 출근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정신을 차린 건지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 경력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싶었어요. 물론 일해본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실수도 많고 서툴기까지 했지만 이제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쌓아놓은 게 없으니 드디어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 미래가 걱정이 돼서 정신을 차렸나 싶었고, 정말 제 덕분에 신우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저한테도, 시모한테도, 신우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남편한테도 더 이상 저한테 헛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가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와주고 저랑 또래라서 말도 잘 통하니 한동안은 둘이서 같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최저시급 주고 있던 돈도 경력 있는 직원들 주는 만큼으로 올려주고 가게에서 신우의 비중을 대폭 늘려줬습니다. 그 덕에 신우가 주인의식까지 생긴 건지 그때부터 가게 포스기 만지작거리면서 가게 매출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매출이 좋네, 지난주보다 좋네, 저번 달보다 좋네 하면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 같이 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매출 같은 거 보는 게 업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일이기도 했지만 신우는 좋으나 싫으나 가족이고 저도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신우도 일이 완전히 익숙해지고 혼자서 가게 맡겨놓을 만큼 되었는데 그렇게 일을 힘들게 배워놓고서는 신우가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며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일 다 가르쳐 놓으니 일을 그만둔다니 솔직히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신우가 나름 반년 정도 일해보고 이 길이 자기 길이 아닌 거라 깨닫고 제대로 공무원 준비를 하려나 보다 싶어서 말리지는 않았어요. 신우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저 하나 편하자고 그만두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친정어머니께서 가게를 나오시게 되었고 다행히 남편도 그 이후로는 시모에게 용돈을 주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길 건너에 있는 상가 공실에 제가 하는 가게와 비슷한 유명한 체인점 가게가 하나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다시 시작해본다던 신우와 정신 못 차린 신우를 부탁한다던 시모가 바로 길 건너 가게를 차린 장본인이었다는 거죠. 정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개차반이던 신우가 정신 차렸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돈은 얼마나 남는지 그거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어머니한테 가게 맡겨놓고 당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자기들 뒤가 구린 건 알고 있는지 집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아무도 없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싶어서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더라고요. 아마 지 엄마가 저 좀 데려가라고 시켰나 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니까 어떻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서야 문 열고 저를 들여보내주더군요.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뻔뻔하게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 동네 상가가 네 거냐고 하면서 자기들 가게 차린 걸 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당연히 비슷한 경쟁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언제나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게 오픈하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생긴 게 감사할 따름이었죠.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이었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지 않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랑 신우가 며느리 가게 맞은편에다가 똑같은 가게를 차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하련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옆에서 거들면서 애초에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가게였으면 시모도 놀고 신우도 놀고 있는데 온 가족이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장모님하고 둘이서만 그 돈을 다 독식하려고 했던 제 욕심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가게 같이 하자고 한 적은 있냐고. 그리고 가게 오픈부터 자리 잡는 것까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피땀 흘려 일궈놓은 가게인데 그걸 왜 시모랑 신우하고 같이 해야 하냐고. 왜 숟가락을 얹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대리오 돈은 절대 없다더니 내가 번 돈은 시댁하고 나눠야 하는 돈이냐고 했죠. 거지근성도 거지근성이지만 남편과 시가족 이기적인 모습에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한동안의 신랑이 끝에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결국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혼을 가지고 남편 협박하면서 이미 계약은 물론 오픈 앞두고 있는 신호 가게를 못 열게 할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 투성이지만 적어도 신우 미래를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사과해오면 그러면 저도 그 사과 받아들이고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냥 지나보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어이 이 사람들은 가게 정보도 노하우도 다 알고 있으니 자기 아들이 이혼남이 될지언정 돈은 지들 손에 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반반 결혼한 거 다시 나누는데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할 거였으면 왜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 싶더라고요. 정말 남들 다 하니까 하려고 했던 건지 바로 길 건너에 신호와 시모 가게가 보이니까 그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 얼굴을 길 건너에서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게 제일 열이 받았어요. 오픈빨이 있는지 첫 달과 두 번째 달은 눈에 보일 정도로 매출이 줄더라고요. 저희 가게의 단골처럼 오던 분들이 길 건너 가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체인점이다 보니까 가게 사이즈도 크고 인테리어도 더 깔끔하고 여러모로 저한테 불리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 다시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단골 손님분 중에 한 분이 신우 얼굴을 알아보고 저와 신우 사이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내게 되었다네요. 상권이 주거밀집 지역이라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분들인데 신우와 시모가 아들 이혼까지 감수하고 제 뒤통수를 친 이야기가 동네방네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손님분들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저희 가게를 다시 찾아주시기도 했고 체인점 특유의 천편일률적인 맛보다 개성 있는 저희 가게가 훨씬 좋다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때쯤에서 신은의 가게 유명 체인점 본사에서 안 좋은 사건들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불매운동 열풍까지 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호 가게가 오픈하고 반년도 채 안 돼서 저는 원래 팔던 매출을 거의 회복하게 되었고 신은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을 버티니 가맹비로 나가는 손해를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가게에 단골로 오시던 분 중에 저희 사는 지역에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빌딩 하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1층 상가에 공실이 생겼다고 저한테 이웃점을 열 생각이 없냐고 투자 제의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신우가 제 밑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 거지근성 도둑놈 심보 부려서 맞은편에 자기 가게 차리지 말고 저와 같이 합을 맞추고 있었다면 아마 1호점은 신우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고 수입도 전부 다 신우가 가져가게 해줬을 겁니다. 욕심부리다가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아들은 이혼남까지 만들어버리고 신우한테는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 날려버린 셈이네요. 그걸 생각하면 속이 후련합니다. 어차피 속이 시커먼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차라리 그 본성을 일찍 보여줘서 빠르게 이혼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려고요. 한동안은 남자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결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가림 제 스스로가 잘 알 수 있고 사업이 날이 갈수록 커나가니 저는 오히려 거기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1호점하고 2호점 두 개는 어찌어찌 저와 친정어머니가 둘이서 돌리겠는데 앞으로 생기는 건 가맹점을 모집할 생각이에요. 전국에 제 이름 걸고 있는 가게가 100개가 넘게 생길 때까지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에 몰두해 볼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